안녕하세요. 뚱지 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8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독특한 장르의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연결을 가져오는 영화는 정말 이 장르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47년 영화고요. 영국 영화입니다. 감독부터 해서 대부분 영국 배우고요. 약간 헐리우드 영화하고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영화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배경 자체도 아주 특이합니다.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가 배경이고요. 배경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배경이에요. 암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항상 그 북아일랜드 독립을 주장하는 이라라는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일종의 작은 조직의 수장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수장이 자기들의 단체를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방직 회사를 털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작전을 세우는 것부터 이제 이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영화를 감독한 분은 대단히 유명한 감독이죠. 영국 감독 하면 누구 떠올라요? 영국 감독 중에서도 이 사람이 만든 위대한 영화 제3의 사나이. 그죠? 오선 웰즈, 조셉 코튼, 마지막에 그 알리다 발리까지, 그리고 치타 음악까지.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한 30년 전에도 그때도 EBS에 단골로 등장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던 것 같은데 그 영화와 더불어 캐롤 리드 감독이고요. 그 영화와 더불어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저기 보이시는 소피아 로렌 나오는 열쇠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트란 카스트하고 누구야 토니 커티스 나오는 그 공중 고개사를 다룬 트래피즈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넨으로 가는 기차, 그다음 올리버 뭐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려고 생각하는 영화는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그리고 이 영화는 상당히 독특한 장르의 영화다 보니까 영화 음악의 비중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영화 음악을 맡은 사람은 윌리엄 얼윈이라서 고에서 1905년에 태어난 영국 작곡가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희하고 동시대죠. 이분은 그 클래식 음악 작곡가인가 더불어 본인이 런던 심포니의 플루티스트이기도 하고 영국 왕립 음악원의 교수시기도 하고 뭐 영화 음악도 한 20편 이상 하셨어요. 이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고 어마어마한 음악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듣지도 못하고 제가 오늘 이 영화 때문에 거의 한 5번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근데 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게 시청이 불가해 가지고요. 지금 제 음악은 들려드릴 수가 없고 최소한의 장면만 멈춰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영화 들어가겠습니다.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참 제임스 메이슨 자주 보네요. 그죠? 벌써 몇 번째입니까? 막스 오필스의 영화의 무모한 순간, 포해, 그리고 최근에 그 Five Fingers,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이 영화는 정말로 어둡습니다. 정말로 어두워요. 영화 자체가. 좀 다른 결이지만 이중배상, 바바라 스타이닉의 이중배상이나 살인전화, 그 다음에 오필스의 무모한 순간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관점이지만 엄청나게 그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 1945년에 벨파스트 배경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저항 조직의 그 수장이고 그러니까 정치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 못 박습니다. 영화 시작과 더불어 어떤 특정 사건에 관계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딱 못 박아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심리극이고요. 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벨파스트. 아주 어둡고 음울한 인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다가 거기에서 다쳐서 쫓기는 신세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국 제목으로 심야의 추적자, 쫓기는 것도 한 4시 정도부터 이제 12시까지 8시간을 쫓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의 일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 배우는
캐서린 라이언이라고 아일랜드 출신의 배우예요. 그래서 이 영화하고 상당히 부합하고 아일랜드 배우로서는 가장 아름다웠던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엄청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고 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여기서 조니 맥킨이라는 제임스 메이슨이 분화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어떤 역할입니다. 같이 그런 어떤 지금 그 자니 맥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일을 벌이기 전에 그 배경을 설명하면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 배경 자체는 중간중간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무기 밀매 이런 거로 해서 17년형을 선고받고 한 6개월 복역 중에 탈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애인인 이 캐서린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캐서린의 집에서 지금 6개월째 응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응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을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 시작과 더불어 그 응거지에서 이제 그 사건을 모의하고 그때 데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거든요. 데니스가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준비가 안 됐지 않냐. 조직에서 이제 나보고 너를 대체하라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을 때 이번 건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폭력은 나는 싫어한다고. 근데 총을 들고 가서 그거를 은행이 아니고 그 방직회사를 터는 건데 거기에 폭력이 안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걸 통해서 이미 보면 그 사건을 저지르려고 차 안에서 이제 주인공인 자니 맥킨부터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배우가 나옵니다. 시릴 쿠삭이라고 저번에 영화 동영상 보셨으면 Gone to Earth 해서 기억하세요? 그 제니퍼 존스가 그 여우를 키우고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끝나는 영화에서 목사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목사 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시릴 쿠삭이거든요. 그 시릴 쿠삭도 같은 동료로 나오는데 그 방직 공장 그걸 털로 갈 때 그때 운전을 하는 게 시릴 쿠삭입니다. 여기서는 팻이라는 역으로 나오죠. 그리고 다른 두 명, 놀란, 머피, 그리고 우리 주인공인 쟈니 맥킨 이렇게 네 명이서 그 차에 타고 그 방직 공장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벌써 그 길이 두세 갈래로 보이고 지나가던 교회 건물이 막 비스듬히 보이고 벌써 약간 창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왜냐하면 그게 뭐 고문의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신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게 그 육신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벌이러 가는데 사건을 벌이고 잘 수행을 해요. 나오고 기다리고 있던 팻 운전 그리고 나머지 둘이는 다 탔습니다. 놀랜 머피는. 그 순간에 이제 빨리 오라고 막 하는데 그때 또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경비원이 총을 갖고 따라붙고 누구냐 당신은. 근데 누구냐 당신은 묻는 게 너무나 그렇게 다가왔어요. 당신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도 왔고요. 그 당신은 현실에 있는지 뭐 환상 속에 사는 그 둘 중에 뭐냐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뭐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는 상당히 영화가 좀 형이상학적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근본에 대한 얘기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 어쨌건 그 안에서 이제 둘이서 바닥을 구르면서 어떻게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그 총소리가 나고 그때 이제 주인공인 자니의 왼쪽 어깨 아래에 총을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구르다가 총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비원이 죽게 된 겁니다. 총을 맞았어요. 거의 우발적인 사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오라고 해서 그 차에 타려고 하는데 그 시릴 쿠삭이 분한 팻이 그 아주 빠른 질주를 합니다. 그 바람에 그 좌니가 차에서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니까 그 동료들은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그냥 가버리고 그 순간에 이미 좌니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개들이 막 쫓아가고. 그래서 다다른 곳이 폐허 같은 그런 어떤 건물들이 즐비한 방공호 그 안으로 이제 숨어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그게 총 1 시간 55분 영화 중에 그게 한 15분 정도 됐을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1 시간 40 분을 그다음에 부상을 당한 채로 여기저기를 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외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캐럴 리드가 바라보는 부분에서 그 여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는 그 안에 어느 정도 신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인제 본부로 왔을 거 아니에요. 본부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캐서린의 집에 왔어요. 왔을 때 인제 거기에 데니스가 있고요. 아까 자기가 대신하면 안 되냐 하고 인제 팻, 놀란, 머피가 왔고 거기 캐서린이 있고 또 여자 정보원이 한 명 조직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조직원은 후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자니가 어딨냐 하면 다들 인제 뭐 자기 변명을 되게 바쁩니다. 그리고 뭐 그럴 때 팻은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여자 조직원이 들어옵니다. "아 도대체 우리의 그 수장을 어디다 놓고 왔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그리고 남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아까 얘기했던 대체하겠다는 데니스만이 어느 정도의 신의를 갖고 있는 인물로 나타나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주 비열하고 인간 자체의 본인의 이익에만 멀어 있는 그런 이상의 인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 밑바닥 그 자체에 붙어 있는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처음에는 비가 오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눈으로 바뀌는데 엄청나게 음영이 되고 어둡고 음울한 어떤 도시의 기운이 자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치 1920, 30년대 표현주의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적절한 연출과 계속 이 바리케이트가 거의 다 쳐져 있는 상태니까, 이 안에 경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니까 곳곳에 골목길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숨가쁘게 쫓고 쫓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연출의 솜씨가 역시 가히 장인의 솜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처음에 15분 하다가 나중에 1 시간 40 분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자체가 상당히 기이한 형태를 띠는 거죠. 처음에는 일상적으로 해서 그렇게 쫓기는 영화인가 하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인공이 어떤 목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패배자 같은 안티 에로, 그러니까 영웅의 정반대되는 개념의 인물로 포착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주려고 만나건 어쨌든 처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결국은 다 외면하고 내쫓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 벨파스트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영화가 구현된 세계는 그야말로 이기적인 이런 부분과 관계만 없으면 되고 자기의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어떤 사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영혼은 이미 망가졌고 그 영혼에 달랑달랑 붙어 있는 듯한 육신마저 한쪽이 부상을 당해서 상처를 받았으니 그야말로 달랑달랑하게 붙어 다니는 이 육신의 죽음의 발라드가 얼마나 음울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올윈, 윌리엄 올윈 이 작곡가는 엄청나게 잘 음악으로 파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요약하면 어두운 도시 밤거리에서 정말로 음울함만 남아있는, 이미 지쳐버린 영혼은 이미 꺼져 버렸고 거기에 붙어있는 마지막 육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더 이상의 영웅도 아니고 모두에게 기피만 당하고,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치료해 주려고 했던 두 중년 부인 남편이 와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문 뒤로 나가는 순간 나를 잊어버려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더 이상 당신의 해가 되고 싶지 않다. 계속 그런 부분만 이제,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서 1 시간 40분 동안 제임스 메이슨이 주도하는 건 전혀 없어요. 제임스 메이슨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라는 거, 그 안에서 보면 영화가 점점 광기의 색깔을 띠면서
결국은 그 운명적인 그런 결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감독의 입장 제가 한다고 해도 영화 상당히 쉽지 않은 게 그 죽음의 발라드가 거의 1시간 40분 정도 이어지니까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사건을 풀어내는 방식도 엄청나게 타이트하면서 수작 중에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거리 잠깐 볼까요? 아까 그런 어떤 줄거리에서 그래서 자니 맥킨 역의 제임스 메이슨은 영국에 대항하는 집단의 지도자로 그들의 대의를 위해 절도를 계획해요. 사건 당일 자니는 실수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을 쏘아 죽이고 자신도 총상을 입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계속해서 내가 죽인 거 맞냐 계속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환상과 현실의 경계선에 계속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과 동료들을 잡기 위해 온 시내에 깔린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야 한다. 8시간 만에. 영화 전체를 이루는 그날 밤 자니는 피아난처를 찾아 헤매고 애인 캐슬리는 그를 찾아 헤맨다. 자니는 그가 신뢰했거나 그의 대화에 동조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의 대의에 동조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동해야 하고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야만 한다. 그들은 모두 그를 도울 수 없는 핑계를 대거나 그를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고만 한다. 상처가 악화되면서 자니는 철학적인 관조의 상태에 빠지고 근본적으로 그는 이 세상에서 혼자임을 파악한다. 이게 철학적인 관조를 넘어서서요. 거의 광기의 발라드입니다. 그 나중에 만나는 인물부터 해서 아주 그 영화 자체가 냉소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거를 저도 풀어나갈지 장면을 멈추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저희 여정을 반드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지금 제가 첫 장면에서 이렇게 멈춰놨어요. 이제 그 급습해서 그 방직 공장 그 급습해서 돈을 어느 정도 쓸어 담은 장면입니다. 자,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그 와라 빨리 와 빨리 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둘이 엉켜 붙어 가지고 여기서 살인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살인이 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겠죠. 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어딜까요?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찰에 의해서 모두가 통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경찰의 수사망이 쫓겨오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모두가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건을 다 치르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쿠삭이죠, 시릴 쿠삭. 얼굴 아실 수 있겠어요? 그 제니퍼 존스의 목사 남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카트린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자 정보원이 여기고, 네. 그래서 지금 저 데니스는 지금 자기가 자청해서 구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데니스의 목적은 어떤 거냐면 지금 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트린 보고 자기 손에 붕대를 감아 달라고 합니다. 그 왼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치 자기를 데니스 자신을 그 자니처럼 오인하게 해서 그런 다음에 자니를 탈출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돌린 다음에 이 장면 너무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지금 뭐가 열리는 듯하죠. 어마어마하게 기괴해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그 시릴 쿠삭이 맡은 그 펫이라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가지고 데니스는 데니스대로 지금 자니를 돕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어디로 도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를 하다가 막 경찰에 쫓기게 됩니다. 쫓기게 되는데 쫓길 때 자기가 아는 테레사라고 해서 그 카페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 카페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잠깐 여기서 대기를 하자. 이래서 이 전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뭐 경찰을 피해서 어, 도망을 치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테레자 해서 문이 열리고 아주 기이한 느낌이 보이죠? 조금만 더 볼게요. 아, 무시무시하죠, 이 장면. 그래서 아주 거구의 테레자가 들어가면 안에 술집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음식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 거기에서 이 셋 중에 한 명은 그냥 뭔가 의심이 가서 가고요. 둘은 들어가서 아주 편하게 술을 같이 마십니다. 마시고 오늘 벌어진 일을 다 설명을 해주고요. 그때 테레자는 어느 순간에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바로 슈베르트의 미안송 교향곡이 또 나와요. 예전에 그 영화 기억나시죠? 살인조나 바바라 스탠릭. 거기에서도 스탠릭이 혼자만의 침대에서 막 안에서 정신적으로 혼자만의 동선에서 갈 때 라디오를 틀거든요. 그때도 보면 그 미안송 교향곡이 특히나 이 영화 음악의 작곡가는 클래식 작곡가잖아요. 왜 쓰이냐 하면 그 안에 동선의 그 여리고 섬세한 부분부터 약간 급격히 이 심리적인 이런 파동을 가져오는 부분까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음악이 꽤나 쓸만하거든요. 영화 이런 부분에. 제가 뭐 쓸만하다 아주 그 위대한 대작이지만 영화에서 심리적인 이 변동선을 너무 잘 파악할 수 있는 음악이라 여기서도 그 음악이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안에 들어가 보면 막 방에 액자, 얼굴 액자가 유난히 많아요. 마스크 같은 가면 같은 액자들이. 그것도 여인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캐릭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동해서 전화를 겁니다. 경찰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여기 있고, 누구야. 자니가 있는 위치는 아직은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에서 소동 피우는 거 싫으니까 내가 내보내겠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경찰이 막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안에서 이제 반응을 하죠. 그럴 때는 마치 도와주는 척 지금 경찰이 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니까 너희들 빨리 피신해라 이러면서 밖으로 내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안으로 다시 그 분위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안에서 문을 꽉 밀면서 밖으로 내보내고요. 그리고 바로 암살을 당하죠. 바로 암살을 당하게 되고 지금 이 장면은 이 공간에 그 제임스 메이슨이 지금 숨어 있는 이 방공호거든요. 이 공간에 두 명의 사람들만 이제 입장을 합니다. 총 세 명이 들어와요. 첫 번째는 공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의 공이 굴러온 거예요. 그때 여자 소녀가 그 공을 들고 원래는 서 있는 건데 순간 또 창란 현상이 벌어져서 교도관이 그 공을 들고 있는 걸로 제임스 메이슨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마치 죄를 자백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를 털고 나서 나오는데 그 경비원을 내가 죽였다. 뭐 이러면서 창란 증상에 빠지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공을 들고 서 있는 거는 바로 그 소녀였던 거고요. 그리고 소녀가 놀라서 공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연인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은밀한 뭐를 갖다가 생각하고 왔는데, 뭐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도 뭐 얘기하는 장면도 있고, 그런데 그때 가만히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제임스 메이슨인 거예요. 아, 저자가 어떻게 여기 있냐 하면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네. 지금 저 사람이 데니스예요. 데니스가 이제 이미 그 접선을 했고요. 접선을 하러 가는 건가? 잠깐만요. 조금 더. 접선을 지금 그 전에 장면에서는 이미 그 둘이는 총에 맞아서 죽었고요. 아까 그 기이한 밀고자 여자 있잖아요. 하긴 보니까 여기서 여자가 단 하나의 악역으로 나오는 여자도 있네요. 그런 여자.
그 여자가 아까 내몰고 나서 바로 앞에서 이제 총을 맞아서 둘이는 죽고요.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와서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이는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아직 잘 모르는데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일단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전이를 찾아다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마치 뭉쳐서 이렇게 있는데 일종의 그 어떤 놀이를 하고 있냐면요. 자니하고 아까 처음에 장면에서 둘이 뒹굴거리면서 총 쏘가는 그런 걸 연기하고 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이 암울한 벨파스트의 그런 어두운 부분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다가 보니까 애들이 막 돈을 달라고 하는데 거의 협박식으로 모여서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나쳐서 보니까 그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 공을 아까 가지고 있었던 그 여자아이가 저만치에서 보이고 뭔가 감을 잡은 듯한 데니스가 가서 같이 가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냥 위치만 안내해서 어쨌든 데니스는 거기에서 그 좌니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네, 네, 그냥 넘어갈게요. 상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니스는 어떻게 됐냐면 데니스는 이제 그 접선을 하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잔이 보고 내가 유인할 테니까 너는 해서 그렇게 그 도망을 가라. 그리고 데니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데니스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멀어져 갔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그 시민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데니스가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도망을 멀리 가기 위해서. 그때 그 시민들이 창을 열고 자기 집에서 보는데 하나같이 보자마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없는 완전히 무관심의 극치인 세상인 거죠. 그래서 데니스가 어느 정도 자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느낄 때 그 붕대 감아져 있는 걸 하수구에 버립니다. 그리고 저 맞은편에 전차가 오고 그 전차의 인파 속으로 안으로 그냥 끼어 들어가서 모면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붕대를 본 경찰이 거기에 따라타는 거죠. 그때 그 시민의 모습이란 완전히 어떤 느낌이냐면 모두가 자기가 그 전차에 올라타는 것만 생각을 하고 모든 이런 상황들은 완전히 외면당하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데니스는 전차의 창문을 깨서 나가는데 결국은 경찰한테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기서 차가 한 대가 뒤에 오고 있잖아요. 차가. 자니가 이제 저렇게 왼쪽에 피를 흘리면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데 차가 오니까 그리고 약간 쓰러지니까 저기 맞은편에서 두 명의 중년 부인이 오면서 자니가 차에 치여서 쓰러진 줄 알고 그 두 분이 이제 자니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깐만 볼까요? 네, 저렇게 해서 이제 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또 상상을 해야죠. 어떤 그 전에 장면이 있냐면 그 부인들이 이제 막 치료를 해주고 옷도 이제 그 눕혀가지고 나름대로 치료를 해주려고 글로 조금 잠깐만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번 멈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그냥 막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장면에서 하나 멈춰 볼게요. 자, 이 부인들이 되게 용감한 부인들이에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남편이 나중에 올 거고요. 같이 어떻게 보면 자매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둘이 와서 이제 자기들이 그냥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균이 많으니까 씻고 오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냐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가 나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총상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뒤지다가 총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태도가 급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니는 얘기하죠. 경찰은 절대 안 되고 내가 나갈 테니까
그럴 때 이 부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곧 남편이 올 텐데 남편이 오면 무조건 남편 방식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남편이 와요. 남편이 와서 바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아주 다그칩니다. 두 여인을 다그친 다음에 저 사람 왜 데려왔냐 그러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다 하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막 벌써 일어서 있는 거예요.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할 생각은 안 하고 그때 남편이 행동하는 거는 술을 가지고 와서요. 그 술을 브랜디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갖다가 한 잔을 갖다가 입에다 털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밖으로 이제 내보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그 총을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이 물어보니까 총은 하수구에 버려라. 그때 이제 하수구로 버리려고 하는데 밖에 눈인가 비인가 같은 게 내리니까 이 여인이 모자를 쓰고 가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측은하게 그 몸을 가누는 그 조니 맥킨한테 모자를 씌워주고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고 그래도 이 여인들은 그나마 나은 편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남자의 최소한의 그 위선 그런 게 이제 술잔으로 표현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바로 다음 장면은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은 여기서 지금 막 우여곡절 끝에 여기 옆에 전화 그 통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두 여인이 엄청나게 그 밝은 모습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그 장소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지날 때 엄청나게 측은한 표정으로 그 여인들을 쳐다보는데 반면에 그 여인 두 명, 전화통 안에 들어있는 그 여인 둘은 공중전화 박스죠. 너무나 행복한 통화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카타린하고 연결만 돼도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벌써 이런 데서 이제 인디케이션이 있는 거죠. 7시 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12시가 되면 왜 이 11시, 12시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 카트린은 계속해서 이제 그 살인까지 저질러서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밀항선을 타려고 하거든요. 근데 밀항선 선장도 만나고 해서 첫 번째 밀항선은 11시 예, 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일이 잘 마무리가 안 되자 찾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12시가 이제 데드라인이 돼서 시계를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마차 부근에 이렇게 그 자니가 기대어 가지고 비틀비틀 하는데 이 사람부터 해서 여러 세 명의 남자가 뛰어가다가 이 사람이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다친 것 같아.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 술 취해서 그렇다고. 근데 처음에 관심하다가 얼굴에 대고 맡아보니까 술 냄새가 나잖아요. 좀 전에 술을 줬으니까 그 남편이.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참 밀어 넣으면서 아, 술 취했나 보다 하고 자기 길을 가게 되거든요. 이런 뭐 사소한 부분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지를 않는 거죠. 본인들이 가야 될 길. 우리 뭐 평소 인생의 어떤 그런 분들 부분처럼.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마차에 자연스럽게 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부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마부가 나타나서 일종의 이게 택시, 그 당시는 택시였으니까요. 마부가 나타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마부가 이제 가는데 온데 경찰이 깔려 있으니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거든요. 그때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저번 영화에서 파이브 핑거스에서 봤을 때 기억나시죠? 그 중령이 디엘로 그러니까 제임스 메이슨 하인하고 이렇게 그 특별한 방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당신 정체가 뭐냐?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엘로가 내가 영국 대사의 하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믿으시겠어요? 이랬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뒤에 이렇게 제임스 메이슨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마부는 탄지를 모르죠. 조금 있다가 막 이렇게 가다가 그 경찰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부 이름이 진인가 그럴 거예요. 진에서 그 뒤에 누군가 탄 거 보이는 것 같은데 누구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 마부가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에 그
자니 맥퀸이 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빨리 가라고 해서 그렇게 무사 통과가 되거든요. 통과가 됐는데 이제 모르죠. 본인은 뒤에 누가 탔는지 마부는. 그런데 이제 손님을 태우려고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경악을 하는 겁니다. 뒤에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딱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잔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완전히 버려진 쓰레기 그런 거 모으는 거기에서 조잡하기 그지없는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아니고요. 앉을 수 있는 무슨 그런 뭐 철판으로 돼 있는 그런 거에다가 그냥 대충 밀어서 눕히면서 하는 말이 당신 조직한테 내가 도와줬다고 얘기하라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어디로 가는지. 저도 이제. 자, 지금 이 장면은, 이 장면은, 우리의 여주인공 카트린과 카트린의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이 집에 경찰이 수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카트린이 총을 갖고 있어요. 총을 갖고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총을 맡겨서 그 수색을 피하게 되고, 경찰은 진짜 어마어마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카트린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녀요. 근데 지금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는, 아니, 그냥, 그런 남자는 만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평범하게 그냥 살아라. 이러면서 자꾸 이 사건에 휘말리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장면도 너무 이 장면 사실 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카트린이 이제 신부님한테 가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회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장소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그, 막, 사람들이 막 댄스홀 같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가서 우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장소를 보여줄 때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한쪽에서 이 카트린과 죽어가는 조니, 이런 암울한 상황에 반대해서 어떤 공간에서는 어마어마한 공간에 그 재즈 뮤지션들이 그냥 음악을 하고 거의 광란에 가까운 그런 춤들을 추고 있는 그 공간을 지나는 때 이제 극적도 대비를 주는 거죠. 지금 이 등을 보이는 남자는 경찰에서 이제 파견한 어떻게 보면 경찰 계속 이 뒤를 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부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톰 신부한테 이제 그럴 필요 없고 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만하라고 자꾸 경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신부를 만났습니다. 신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신부는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보면 이번엔 도와줄 수 없다. 왜냐하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둘이만 있다가 결국은 한 명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 마부가 그 쟈니를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데 버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장수 쉘이라고 엄청 조잡하게 보이는 인물이에요. 아주 뭐 잔꾀가 그냥 얼굴 자체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은근히 얘기합니다. 저기 있는 게 조니가 아니냐. 그래서 조니가 맞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니를 이 신부님한테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 장을 갖고 와서 새에 비교해서 다친 새가 있는데 하면서 자니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면서 뭐 그 장면이 거의 한 15분 정도 이 셋이 대화를 하는데 주로 대화를 하는 거는 신부하고 그 새장수하고 대화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대화를 하냐면 새장수는 구체적인 현금을 액수를 정해주길 원하고 그리고 이 신부는 줄 수 있는 게 돈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잖아요. 그렇게 물물 교환이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과 추상의 세계가 한 15분 동안 서로 마주하면서 흥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자, 이 장면이 벌써 엄청나게 장면이 왔네요. 그 쓰레기 같은 더미에 버려진 그 장면을 봤어야 되는데, 그 장면, 네, 그 장면을
지금 보면 쓰레기 더미 같은 데다가 버려진 잔이를 새 장수가 봤잖아요. 근데 그 새 장수는 바로 이제 흥정을 하기 위해서 너무 신이 나서 자기 새가 있는 그 공간으로 갑니다. 가서 새를 자기 공간으로 일단 돌아가요. 그 과정에서 그 바로 옆방에서 같이 작업하는 그 광기에 어린 화가 루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루키가 미친 듯이 그 새 장수를 잡고, 야, 너 여기서 모델을 해야지 막 하면서 막 묶어둡니다. 지금 새 장수는 빨리 신부님한테 가서 흥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너 뭐 하고 왔냐고 하니까 뭐 그런 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미친 광기의 화가 로버트 뉴튼이 분한, 그 조금 있다가 얼굴이 나올 테니까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장면 전 장면입니다. 그때 그 광기에 어린 그 화가가 막 그 목을 조르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세장수 쉐를 협박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렇게 팔려고 하고 미친 짓 아니냐.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나중에 그 죽어가는 잔이를 눈을 그리는 게